정혜원은 이른 새벽부터 여관 마당을 쓸었다. 70이 넘은 허리지만 빗자루질 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았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 여관 바다양은 남편 고인과 함께 40년 전 맨손으로 지은 곳이었다. 시멘트 한 포대, 못 한 자루까지 둘이 손수 날랐다. 남편은 목수일을 했고 혜원은 손님들 밥을 지었다. 여름이면 피서객으로, 겨울이면 출장 나온 회사원들로 이 작은 여관은 늘 북적였다. 하지만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5년. 세 자식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다. 큰아들 진수는 외국계 회계법인에서 일한다며 미국과 한국을 오갔고, 둘째 상욱은 건설사 중간 관리자로 주말에도 현장에 묶여 있었다. 막내딸 혜린만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광고회사 팀장 자리를 지키느라 목소리는 늘 바쁘게 흘러갔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 미팅 들어가야 해요. 끊긴 통화음은 언제나 짧았다. 혜원은 손님 장부를 넘기며 빈칸을 바라봤다. 예전엔 빼곡히 채워지던 이름들이 이젠 한 달에 서너 명뿐이었다. 새로 지어진 펜션들의 손님을 빼앗긴 탓이었다. 그래도 혜원은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남편이 창문 틀에 새긴 작은 하트 문양, 부엌 한쪽에 붙은 아이들 키 재던 자국들. 이 모든 게 그녀의 역사였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자식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혜원은 깜짝 놀라 떡을 쪘다. 무슨 일이야, 같이 오다니?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상욱과 혜린도 딱딱한 표정이었다. 거실 탁자에 둘러앉자 혜린이 태블릿 PC를 꺼냈다. 엄마, 여기 요양원 자료예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요양원?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혜원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상욱이 거들었다. 엄마,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계단도 가파르고 겨울엔 난방비도 장난 아니잖아요. 진수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건 여관 매매 계약서예요. 벌써 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 노후 자금 마련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혜원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등기 이전 동의서, 부동산 위임장, 매매계약서 초안. 심지어 도장 찍을 곳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너희들 이미 다 정해놓고 온 거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혜린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이게 효도예요.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요. 혜원은 손을 뿌리쳤다. 효도? 효도가 날 여기서 쫓아내는 거냐? 진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혜원은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낯설어진 그 표정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다음 주까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바빠서 상욱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그들이 떠난 뒤 혜원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엔 서류만 차갑게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여전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요양원 그린힐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로비엔 화사한 조화가 놓였고 벽엔 어르신이 행복한 집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며 혜원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소독약 냄새가 지나치게 강했고 창문마다 쇠창살이 이중으로 달려 있었다. 안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계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302호실이에요. 4인실이라 좀 북적이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방문을 열자 3개의 침대가 보였다. 창가 침대엔 백발의 할머니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혜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다. 조무사가 속삭였다. 저분은 중증이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혜원은 짐을 풀며 불편함을 느꼈다. 신경 안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모인 노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했다. 배식하는 보조원은 노인을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렀다. 12번 약 먹고요. 7번 국 흘리지 마세요. 혜원 앞에 노인 쟁반엔 식은 미역국과 딱딱한 밥, 짠 반찬 몇 조각뿐이었다. 여관에서 손님들 밥상 차리던 혜원은 이 밥을 먹기가 힘들었다. 식사 후 간호사가 약을 돌렸다. 혜원은 고혈압 약만 먹는다고 했지만 분홍색 알약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이건 뭐예요? 숙면제예요. 적응 기간엔 다들 드시는 거예요. 혜원은 의심스러웠지만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주변 노인들은 모두 순순히 약을 삼켰다. 혜원은 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다. 그날 밤 혜원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집에 보내줘. 혜원이 문을 열려는 순간 직원이 복도를 지나가며 말했다. 치매 할머니가 또 헛소리하네. 신경 끄세요. 불이 꺼진 복도는 음산했다. 혜원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옆 침대에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전 황봉자예요. 약국했던 사람이고요. 봉자의 눈빛은 또렷했다. 혜원은 반가운 마음에 물었다. 밤에 들린 소리, 다른 사람도 들었어요? 봉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선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조용히 있는 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살아남는다고요? 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말 많이 하는 사람부터 문제 환자로 찍혀요. 그럼 약이 늘어나죠. 그러다 진짜 멍해지는 거예요. 혜원은 등골이 오싹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포기한 거예요. 가족도 안 오고 싸워봤자 소용없으니까. 혜원은 자신의 여관 수첩을 꺼냈다. 손님 명단을 적던 습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불이 꺼진 후 작은 랜턴 불빛 아래 기록하기 시작했다. 누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직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밤마다 누가 우는지. 봉자가 속삭였다. 뭐 하시는 거예요? 혜원은 조용히 답했다.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들어왔다. 혜원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여관을 지킬 순 없었지만 이곳에선 싸울 수 있었다. 이번엔 내가 무너지지 않아. 혜원은 수첩을 베갯잎 안쪽 깊숙이 숨겼다. 일주일 후 요양원에 자원봉사자가 왔다. 한도연이라는 50대 남자였다. 그는 노인들과 차분히 대화를 나누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혜원은 도연이 다른 직원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는 노인을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고 눈을 마주치며 경청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이 혜원 옆에 앉았다. 어르신, 여기 적응하셨어요?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도연은 눈빛이 달라졌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혜원은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좀 봐주실래요? 수첩엔 날짜별로 약 처방 내역, 직원 대화, 이상한 장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도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어르신이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네. 여관할 때 손님 장부 관리하던 습관이 남아서요. 도현은 긴 한숨을 쉬었다. 이건 단순한 부실 운영이 아니에요. 보조금 횡령이에요. 보조금이요? 요양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요. 입소자 수, 간호 인력, 식사 횟수로 계산되죠. 근데 여기 기록을 보니 허위로 부풀린 흔적이 보여요. 도현은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전 예전에 사회복지 공무원이었어요. 이런 케이스 몇 번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사진, 영상, 서류 원본. 어르신 위험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겁은 재산 잃을 때보다 인간이 무시당할 때 나는 거예요. 이틀 후 도현은 작은 카메라를 가져왔다.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였다. 이걸 옷에 달고 다니세요. 자연스럽게요. 혜원은 카메라를 조끼 단추 사이에 숨겼다. 그날부터 혜원은 약 나눠주는 장면, 식당 주방 상태, 복도에서 나누는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 도현도 움직였다. 자원봉사자 신분을 이용해 사무실 근처를 배회하며 문이 열린 때마다 안을 촬영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약품 창고 문이 열린 틈을 타 들어가 선반을 찍었다. 유통기한 지난 약들, 라벨이 뜯긴 약병들, 장부에 없는 수면제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요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도현은 노트북을 펼쳐 영상을 정리했다. 여기 보세요. 정부 지원금은 입소자 50명 기준인데 실제론 3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3명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론 1명뿐이죠. 혜원은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다. 어르신, 겁 안 나세요? 도현이 물었다. 혜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다. 겁보다 분노가 커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다들 누군가의 부모예요. 근데 물건처럼 취급당하잖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는 기자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날 밤 혜원은 창문 너머 노을을 바라봤다. 붉은 하늘이 천천히 어둠에 물들고 있었다. 혜원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될 거야.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결기가 서려 있었다. 도현은 과거 공직 시절 알던 언론인 박지연에게 연락했다. 지연 씨, 큰 건이에요. 요양원 비리 건인데 증거가 확실해요. 이틀 후 지연은 카페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혜원이 건넨 수첩과 영상을 본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정도면 특종감인데요. 근데 어르신, 얼굴 공개되면 괜찮으시겠어요? 혜원은 잠시 망설였다. 자식들이 알면 뭐라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숨어서 할 일이 아니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꺼냈다. 그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9시 뉴스에 단독 보도가 나갔다. 요양원 불법 운영 실태 고발 타이틀 아래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들이 흘러나왔다. 얼룩진 침대 시트,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 위조된 진료 기록부,
노인을 번호로 부르는 직원의 목소리. 그리고 혜원의 육성 인터뷰가 나왔다. 우린 환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존엄까지 빼앗길 순 없어요. 방송 직후 요양원은 발칵 뒤집혔다. 원장은 황급히 서류를 숨기려 했고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었다. 혜원의 방으로 간호조무사가 달려왔다. 할머니가 이런 짓을 하셨어요? 우릴 다 죽이려고요? 혜원은 침착하게 답했다.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형사들이 사무실 서류를 박스째 옮겼고 약품 창고를 봉쇄했다. 원장과 간호과장, 사무국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복도에 선 노인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다. 봉자가 혜원의 손을 꼭 쥐었다. 해냈어요, 혜원 씨. 사흘 후 시청 앞 기자회견장에 혜원이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그녀 앞에 쏟아졌다. 노인 인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늙음은 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날 저녁 혜원이 임시거처로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진수, 상욱, 혜린이었다. 혜린이 먼저 달려와 혜원을 껴안았다. 엄마, 뉴스 봤어요. 왜 이런 일을 혼자 하셨어요? 상욱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어떡해요?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하시지. 혜원은 조용히 딸의 손을 풀었다. 이제야 너희가 왔구나. 진수가 말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런 곳에 보내서 혜원은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가 온 이유는 뭐니? 뉴스 나왔으니까? 창피해서? 아니면 내가 또 무슨 말 할까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혜원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도 알겠지만 난 이제 그 여관으로 안 돌아가. 이미 팔렸으니까.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거야. 혜린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원은 미소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세 자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혜원은 그들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론 또다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한 달 후 그린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폐쇄되었다. 남아있던 노인들은 가족에게 인계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하지만 갈 곳 없는 노인 7명이 남았다. 혜원은 도연에게 전화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제가 건물 하나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혜연과 도연은 바닷가 근처 낡은 한옥을 계약했다. 여관 매각 대금의 일부와 도연의 퇴직금을 합쳐 만든 작은 공간이었다. 그들은 이곳을 노을 쉼터라 이름 붙였다. 비영리 재단으로 등록하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받아들였다. 봉자도 함께 합류했다. 약사 출신이니 약 관리는 제가 할게요. 재단 개소식 날 기자들이 다시 몰려왔다. 혜원은 단상에 서서 말했다.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늙음은 짐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취재진 뒤편에서 세 자녀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혜린이 다가왔다. 엄마, 저희도 돕고 싶어요. 후원금이라도.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어. 대신 가끔 얼굴 보러 와.
상욱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물건처럼 진수도 말을 잇지 못했다. 혜원은 자식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희도 바쁘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젠 알았으면 좋겠다. 부모도 끝까지 사람이라는 걸. 혜린이 혜원의 손을 잡았다. 앞으론 자주 올게요. 진짜로. 혜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용서보다는 거리감이 서려 있었다. 몇 달 후 혜원은 노을 쉼터 옆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노을집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예전 여관 바다양의 손님 명부를 뒤져 오래된 단골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셨으면 합니다. 편지를 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개업 첫날 저녁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 여름에 머물렀던 혜원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그때 대학생이었잖아요. 남자는 감격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사장님이 해주신 밥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혜원은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거실에선 노인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다. 도현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봉자는 약 정리를 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창문을 물들였다. 혜원은 현관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 또 시작했어.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담을 거야. 간판 아래 작은 팻말이 바람에 흔들렸다. 노을집 잠시 머물다 가는 곳. 혜원은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다. 그곳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쌓이고 있었다.